김지혜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도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뒤를 이어서 민영배 의원, 유정주 의원, 김용민 의원 등이 이른바 한동훈 욕하기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한동훈 욕하냐 도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도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욕하기 챌린지라도 벌어진 것 같습니다. 송영길, 민영배, 유정주, 김용민 전현직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압박. 동아일보가 오늘 오면에 썼는데요. 압박 어떤 기사일까요? 함께 보시죠. 인요한, 여의도에 기적이 필요하다라며 내게 빠꾸도 없다. 내 유판엔 백도도 없다. 이런 말 했어요. 비슷하죠. 친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제원 의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험지 출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역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한 것과 관련해서 알량하게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했죠. 극약을 쓰겠다. 이런 얘기도 인요한 위원장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저희 도직구쇼에 출연한 오신환 혁신위원은 약을 처방했는데 자꾸 저렇게 안 먹으면 강제로 먹일 수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강제로 먹인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사과. 한국일보가 오늘 8면에 썼습니다. 박민 KBS 신임 사장이 KBS가 지금껏 편파 보도를 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임원 임금 30% 삭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방망 경영도 또 다른 결로 논란이 되어 왔죠. 인정을 한 겁니다. 특히나 검언, 유착 등등등 KBS가 보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신임 박민 사장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주식. 한겨레신문 6면 기사 함께 보시죠. 합참의장 후보,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인데 북한 미사일 쏜 날에 주식 거래 골프장 갔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사일 발표 직후에도 주식 사들였다라는 건데요. 잠시 후에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사실은 이 자녀의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담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오늘의 시사용어입니다. 오늘의 시사상식은 횡재세입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 거두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한국경제 올해 1.9조 은행 횡재세 끝내 내민 법인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징수하는 세금인데요. 야당이 모든 금융권에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횡재세다라는 건데 상당히 논쟁적인 쟁점입니다. 횡재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바르다 박선생,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쯤 되면 욕설 챌린지입니다. 다음번은 어떤 주자가 한동훈 장관 욕하기에 동참할지도 궁금해지는데 왜 이렇게 연이어 욕설 릴레이를 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한동훈 욕설 챌린지. 조국과 연대?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한 장관 욕설 챌린지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머린 놈, 건방진 놈 다양한 욕을 했죠. 그러자 민영배 의원이
한동훈 XX라고 막말 논란에 가세했고 유정주 의원과 김용민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어린 X, 건방진 X에 이어서 돈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4억 3천인데 한 장관 재산이 10배 많다라는 겁니다. 이 재산과 건방진 것과 나이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정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고 수없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검증됐던 사람이고 한동훈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어린데 검사를 하셔가지고 재산이 43억이고 살고 계십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얻지 못하고 연립주택 5층에 지금 4억 3천만 원 전세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러나 학생운동 했다는 이유로 제가 국회의원 한 건 아닙니다.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땀을 흘려 일을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꼭 그 진짜 진시 황제 때 그 지록 유마의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판관 조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장관의 재산을 거론하며 환관과 같다, 내시죠. 내시 같다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화가 단단히 나 있는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보면 나이 얘기 나왔어요. 첫 번째, 네네. 어린 놈 건방진 놈 나왔고 두 번째 다음 얘기가 저 돈 많은 놈 나는 4억 3천 전세인데 저 43억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내시 얘기 나왔어요. 환관 얘기다. 이게 다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고리를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초안지를 읽어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고하고 한동훈 장관하고는 공통점이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이 우리나라가 진나라 뭐 진시황제, 시황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환관이 뭔지 모릅니까? 법무부 장관이 환관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환관이 있지도 않고요. 있어도 뭐 전청조 정도 되면 환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도저히 매치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조고는 나라를 망친 사람이잖아요. 나라를 망친 사람인데 한동훈 장관이 나라를 망쳤습니까? 그나마 우리나라 이 정도로 그 떠받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다음에 조고하면은 뭐의 화신이냐? 황제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예. 진시 황제를 배신해가지고 그 후임 황제를 막 이렇게 저렇게 조종해가지고 결국은 진나라가 망하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네. 한동훈이 배신의 아이콘입니까? 제가 봤을 때 조고하고 이름이 비슷한 법무부 장관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왜 한동훈 장관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예. 그다음에 뭐 지금 돈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돈이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 송영길 전 대표는 별로 제가 봤을 때 그 나이에 비하면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돈도 없는 분이 왜 돈봉투 돌려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어려운 일을 자취하고 있는지 그다음 자꾸 후지다 하는데 그 후지다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다 돌아오고 있는데 왜 그거를 본인만 모르는지 전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 장관이 운동권 출신으로서 우리 정치에 기여한 게 뭐냐. 후진 정치를 했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그 비판에 대한 맞 대응으로 한 장관은 그냥 사법고시 봐서 검사하면서 송 전 대표 주장은 땀 한 번 흘려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검사들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수사하고 이거 하는 게 보통이 아닌데 이제 그걸 싹 다 이제 무시를 했어요. 땀 한 번 흘려보지 않았으면서 재산을 저렇게 했다. 그런데 나는 운동권만 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다. 난 지금까지 재산 뭐 4억밖에 안 된다. 뭐 국회의원도 했고 장관도 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기여한 게 많다. 이걸 항변하는 차원에서 재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도 사법시험 봤지만 어렵게 봤어요. 저도 시험 많이 떨어지고 늦게 붙어가지고 고생했는데 그 말 그대로 하면은 그 송영길 전 대표는 꼴랑 사법시험 한 번 붙어가지고 국회의원 4번 하고 시장하고 다 여당 대표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송영길의 커리어에서 사법시험 빼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겠습니까? 저는 가장 큰 사법시험의 혜택을 본 사람은 한동훈도 아니고 송영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30대의 국회의원, 40대의 장관, 그리고 50대의 대표까지 두루두루 정치적인 요직을 다 거쳤는데 시장도 하고요. 박정하 의원님, 네.
이 재산 얘기는 좀 실수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재산 얘기뿐만 아니라 다 실수죠. 그러니까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소위 말하는 사고 방식이 너무 후진 것 같고 그 인식에 천박함에 바닥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송영길 화이팅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래요. 시계를 지금 우리 2023년이잖아요. 시계를 한 40년 전으로 딱 돌려서 83년쯤 송영길 대표가 대학생 막 졸업하거나 대학 다닐 때 그때 인식을 그대로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3억 대 4억 3천은 제가 보면은 그때 당시 지금껏 그 소위 말하는 386 세대가 살아온 방식, 그러니까 어떤 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막 공분을 일으키는 목표를 나쁜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제일 흥분하는 게 나는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저 옆에는 굉장히 그 일 별로 안 하고 자산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쉽게 사는 듯한 그 사람들 나쁜 사람 만들면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막 공분하거든요. 그 에너지 가지고 사회를 막 바꿔나가던 그 습성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그 막말을 막 하시는 분들이 그 한 40년 전쯤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지금 2023년을 쳐다보면서 이미 갈라파고스화 돼버린 그런 어떤 세력들 같아서 그 천박함의 끝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자꾸 많이 말씀 주십사 하고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이 돌직구쇼에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말싸움할 때 나이 얘기 꺼내면 이 지는 거다 이런 또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셨는데 말 막히면 나이 얘기 또 말 막히면 이제 돈 얘기 이런 거 하잖아요 보통. 근데 딱 나이 얘기 좀 돈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지금 안 되면 예. 그냥 내리 돌 던지듯이 그냥 한 거예요. 지금 송영길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곤궁하잖아요. 네. 지금 뭐 돈봉투 사건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냥 한동훈 장관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심지어는 뭐 환관 얘기도 하고 돈이 어떻게 되고 나이도 어른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가감 없이 정제되지 않고 막 집어던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안타까워요. 송영길 전 대표가 한 장관에 대해서 왜 저렇게 분노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것 같습니다. 돈봉투 의혹 때문에 수사를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왜 이러는지가 사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민영배 의원이 앞서 한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동훈 XX라고 막말 논란에 가세를 했습니다. 정치를 후지게 만든 건 한 장관이다라고 지적을 해서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야말로 한국 정치를 후지게 만든 희대 사건이다라는 비판의 여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민영배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 민주당의 유정주 의원과 김용민 의원도 한 장관 욕설 챌린지에 가세했습니다. 유정주 의원입니다. 유정주 의원은 한 장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그래 그닥 어린 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 다음엔 굳어놨고 이젠 그저 한스럽다 한동훈스럽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정주 의원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유정주 의원의 의정 활동 모습이 있나요, 피디님? 네. 네, 이제 이 유정주 의원입니다. 한 장관보다 나이가 어려요 이번엔. 자, 그런데 그닥 어린 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라며 얘기를 해서 구토가 난다 라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장관, 뭐 이 같은 막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막말은 나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며 나이가 많은 송영길 전 대표나 나이가 어린 유정주 의원이나 막말은 똑같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유정주 의원은 사실 잘 기사에서 보이지 않았던 인물인데 네. 갑자기 네. 한 장관보다 굳이 비교하자면 나이도 어린데 어린 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든 너라고 또 막말 논란에 가세했는데 왜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이건? 그 철음의 소속 의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영배 의원부터 해가지고 철음의 소속의 욕 챌린지가 시작된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다 예. 처럼해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유정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한 번도 돌직구쇼에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성공한 거죠. 아 그래요? 그걸 봐야 돼요. 한동훈을 물고 늘어지면 화면에 한번 나올 수 있는. 예. 왜냐하면 우리 그런 의미에서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려야 돼요. 아, 비례의원입니까? 예. 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영상을 전공하신 분인데 네. 비례로 들어와서 비례다운 그 뭔가를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좀 미안한 조명희 의원님한테는 되게 미안합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조명희 의원은 지리학, 우주과학, GPS 전공인데요. 지금 상임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인요한 위원장이 국회의원 30명 줄이자. 난 말이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비례대표제대 또 뭐 위성정당 전혀 어떤 자기 전문성과 없이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지역구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유정주 의원은 서울의 서초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살아오신 분인데 지금은 아마 뭐 거주하는 것이 용인인 그런 모양입니다만은 이제 지역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자기를 돋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돋보여야 된다. 자기 지지자 이렇게 경선도 준비해야 되고 공천도 준비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지역구를 가는 사람들이 자기 당 대표하고 사진 찍었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사진 찍는 건 조금 그래요. 예. 친명계라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을 때리는 것이 자기를 돋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총선이 가까워졌다. 네. 이 자기 임팩트와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유정주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네. 나도 21대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것으로 봐서 이제 뭐 이게 데뷔전인데 데뷔전 치고는 조금 동방예의지국으로서는 과도한 네. 그런 데뷔전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유정주 의원도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훌륭히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언론에 보도됐던 최근 기록을 살펴보니 올해 1월 18일에 이렇게 국회 복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여성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국회 복도에서 자전거 활보, 민주당 의원에게 누군지 물어보니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라는 걸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베이지색 롱코트를 입은 유정주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9층 복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국민의힘 의원실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유정주 의원의 의원실은 905호인데 기사에 따르면 왜 도대체 국회 복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유정주 의원의 생일에 보좌관들이 자전거를 선물해줬다 라는 이유로 잠깐 한번 타봤다라는 해명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 기사 안에 한 민주당 의원의 다른 의원실 보좌관이죠. 근무 중에 복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반응도 함께 소개돼 있고요. 다른 의원실 보좌관은 국회에 자전거 주차장도 있고 주변에 탈 곳도 많은데 굳이 복도에서 탄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반응도 최근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용진 의원님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때 유정주? 아니 못 봤죠. 박용진 의원님은 몇 층이시죠? 의원회관에? 제가 4층. 4층. 그럼 네. 9층이니까 못 보셨겠네요. 층이 못 다르네요. 봤고 저 기사도 지금 처음 봤어요. 네. 그 한동훈 장관의 말싸움에 자꾸 그 소재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 이제 등장했었을 때는 뭐 야당에 대해서 진짜 그 뭐 사법적으로 압박하고 또 그 공격적인 스타일로 나온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 이미 검증은 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앞장서서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인사정보관리단,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주요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전 검증 작업을 여기서 다 합니다. 네. 법무부에서. 예전에는 기억들 하시죠. 청와대에서 다 했기 때문에요. 뭐 잘못되면 청와대의 그 민정수석 사표, 더 나가서는 비서실장도 사표. 이렇게 다 책임을 졌단 말이에요. 대통령 보고 인사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 인사 난맥,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힘들게 하는 여러 인사 참사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와대도 대통령실도 아무도 책임 안 지고요. 장관이 이 권한 내가 가져갔다라고 하고 미국 가서 FBI도 만나고 오고 온갖 폼은 다 잡았는데 그렇게 이제 안 된 거죠.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논란이 있었던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서도 여당하고 충실한 협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뭐 여당하고 충실한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웃긴 건 뭐냐면 어디다가 그 한국형 제시카법의 보호시설을 유치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국에 26개 갱생보호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갱생보호시설들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갱생보호시설을 검토하게 된다면 조두순이 우리 동네 온단 말이야?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난리가 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른바 혐오시설, 지역이 싫어하는 시설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 구청장들, 시장들 예를 들면 뭐 쓰레기 소각장 어디로 보낸다. 그리고 그 화장장 어디로 보낸다. 미리 다 얘기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은 채로 좋은 효과만 얘기하고 이렇게 뭐 제시카법 얘기를 해서 주목받는 것만 해서는 그건 장관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저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 제기하고 책임을 이제 추궁하고 이러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자꾸 그 뭐 나이 문제나 스타일의 문제를 가지고서 한동훈 장관을 하고 말싸움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존재감만 더 키워주기 때문에 야권 전체적으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민주당 소속은 아니시니까 밖에서 어떻게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거기에 호응해서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는 뭐 적절치 않은 정치적으로는 조금 미스가 생기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송영길 전 대표를 보조해서 발 맞춰서 한 장관을 비판하고 있는데 비판의 내용이 방금 뭐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비판의 내용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도 건방진 놈, 나이가 어린 유정주 의원도 얘 어린 놈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식 비판을 하니까 의아한데 왜 철험회 의원들이 유독 이럽니까? 어떻게 보세요? 철험회는 또 강한 친명계 의원들을 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뭐 아마 뭐 저 의원들마다 스타일이 다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 전체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의원님들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이기고 나서 오히려 당 지도부가 언행과 관련해서 여러 자제를 해달라고 했었던 부탁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던 이유는 선거에서 이기고 우쭐해 보인다거나 혹은 선거에서 이겨서 오만해졌다거나 하는 그런 인식을 주게 되면 민심은 바로 돌아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 5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어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이 격조 있는 그리고 제1야당, 제1당다운 그런 힘 있는 비판과 정책적인 어떤 비판에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 박용진 의원의 도직구였습니다. 철험의 김용민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아까 넷이 나왔죠. 환관 그리고 어린 X 나왔죠. 이번엔 금수가 나왔습니다. 김용민 의원입니다. 금수까지 나올 일인가 싶어요. 금도를 지키지 못하면 금수다. 한동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금수의 입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거는 없어 보여요. 그냥 금수다. 박정하 의원님, 혹시 이 탄핵을 시켜야 되는 탄핵을 못 시켜서 화가 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특히 철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 가까운 분들은 적개심을 갖고 있는 적개심이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적개심, 무조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딱히 뭐 송영길 전 대표와의 연관성도 아니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금 수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곤궁한 처지를 만들고 그 실체를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무언가에 대해서 다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비판하는 것과는 다른 결이네요. 다른 결이죠. 근데 송영길과 무관하게 지금 대상이 송영길 대표도 지금 사법적인 영역에 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지금 딱 상황이 똑같으니까 같은 일단 한편이 된 거예요. 일단 한편이 돼서 마치 우리 김영주 의원님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양심적인 것처럼 엄청 센 것처럼 그래서 철험회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들 몰려갖고 저런 얘기를 하는데
김영민 의원이 뒤에 얘기한 금수가 돼서 대통령을 물 거다가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려서 아픈 거예요. 그냥 딴 것도 없어. 그냥 저 한동훈 장관이 그냥 싫은 거고 왜 우리 대표님을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게 다 그 적개심에 들어가 있어서 탄핵도 해야 되고 국회도 망가뜨려야 되고 막 그렇게 가고 있는 걸 보여집니다. 혹시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제가 놓친 무슨 숨은 뜻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좋은 정치인의 요건 중에 하나는 정치인의 발언을 들으면 곰곰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이면이 있을 때 좋은 정치인의 발언인데 혹시 이 지금까지 쭉 들었던 송영길부터 김용민까지의 발언 중에 제가 혹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깊은 뜻이 있을까요? 아니 김 기자가 모르는 거를 수가 맡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저보다 한 3단은 높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법률가는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네. 주장만으로는 법률가가 되지가 않아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입증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김용민 의원은 그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를 갖다 이야기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근거를 대지 못하면 예컨대 제가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 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한 자락 깔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김 기자가 앵커가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그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 물려고 하니까 저런 식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지금 민주당은 여기 박용진 의원님 계시지만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박용진 의원님 그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네. 그때 돈봉투 돌리셨습니까?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서 돈봉투 돌리고 그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이 20명 가까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다 밝혀지고 다 자백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용진 의원이 아무리 민주당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저런 일 때문에 민주당이 졸지에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후진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앞서 나가가지고 오히려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걸 밝히려고 한 사람에 대해서 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저는 갈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용진 의원은 이번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그 어디에서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라는 점 혹시 몰라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혹시 안 돌려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자꾸? 돈봉투 얘기하지 마세요. 어쨌든 돈봉투 얘기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검찰도 그 수사를 하려면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야당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여러 재판들이 진행이 되면서 돈봉투의 실체는 지금 언급들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로 이제 어쨌든 재판에서 이름들이 나오면서 그 해당 의원들 혹은 아예 해당되지 않는 의원들도요.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돈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이 적시해서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한 12명 정도로 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나머지는 정치적 경쟁자들, 그러니까 혹은 국민의힘 쪽에서 혹은 막 당내 경쟁자들이 찌라시 형태로 자꾸 이 사람도 받았대 이러면서 돌리게 되는 건 그건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을 낳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빨리 기소해야죠. 검찰이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에 또 다른 어떤 파장,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낳지 않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신당 가능성을 꺼내들면서 조국 전 장관과 연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조국 송영길? 들어보시죠.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과 거의 동일한 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양성과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다른 면이 있죠. 그렇습니까? 어쨌든 송영길 신당의 창당 가능성은 높다. 현재 이 정치개혁 특위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있고 검찰 독재를 물리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조국 장관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실 수도 있단 말씀이신 거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당일 것이다. 조국과도 연대할 수 있다. 조 전 장관도 장군멍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국 SNS입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총선 승리. 민주당은 아니지만 이 전국 정당 신당에서
진보 민주 진영의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 개인에게도 큰 명예 회복이다. 민주 진보 진영의 또 선배님이신 김용주 의원님, 다양성,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 국민들이 조국, 송영길 두 분이 주축으로 된 신당의 출범을 본다면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 내지는 국민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와, 정치적 다양성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사안일까요? 저 당명을 좀 저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송영길, 조국 두 사람은 교도소로 가는 길. 네. 정당명을요? 옥중 당선당 뭐 이런 식으로 두 사람 다 재판을 앞두고 잘못하면 사실 법정 구속에 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우선은 뭐 정말 송영길 대표는 말이 안 되는 게 비례대표는요. 뭐 연동형 비례든 뭐든 전직 국회의원 지역구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에 해서 아까 정말 제가 얘기했죠. 현재 지금식으로의 비례대표제라면 안 하는 게 낫다. 비례대표는 또 제가 만약 한다면 4년만 국회의원을 하고 자기 전문성으로 돌아가는 사람만 한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전반기, 후반기에 상임위를 다른 데 거치지 않는다. 난 그런 원칙으로 가야 혁신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자기 지역구에서 자리 못 찾은 사람이 투표해가지고 비례 순서 정하는 그런 구태 정치가 그냥 있고요. 또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간에 지금 현재의 모습들은 빨리 민주당부터 원래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다양성도 아니고 비례의 전문성도 없고 다만 정치권의 언저리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정계로 들어가는 길밖에 아닌 거면 그리고 국가의 도움이 뭐가 됩니까?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서 세금을 들여서 그렇게 많은 보좌관 붙여서 일을 합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대표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또 실제로 뭐 조국 신당 또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21대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본인이 의정 활동을 얼마나 국민이나 또 당에 이바지했는가 성찰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30대 국회의원, 40대에는 또 시장, 인천시장을 하시잖아요. 50대에는 뭐 이제 당대표의 서울시장 후보까지 된 바 있는데 이번엔 전국구용 신당 과연 국민들의 평가도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민주당에서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했다가 주워 담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탄핵하겠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검사 2명 탄핵하겠다고 나왔고 방통위원장 탄핵하겠다고 했고 이상민 장관 탄핵했다가 헌재로부터 기각됐고 한동훈 장관 탄핵하겠다고 했다가 주워 담았고 이번에는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라고 했다 주워 담았다라고 하는데 탄핵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김용민 의원. 이원석 총장 해임해야 한다라며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논의될 것 같다라고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4시간 후에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라고 주워 담았습니다. 번복을 했습니다. 어제 마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있었어요. 당 핵심 관계자는 초기 단계지만 이 대표와 소수 지도부 중심으로 검찰총장 탄핵을 논의 중인 건 맞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요. 친명계 의원 B는 검찰이 우리 목을 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검찰총장 탄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하자라는 얘기가 오고 가는 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 원내대변인이 입 밖으로 내밀었다가 4시간 만에 다시 주워 담은 건 왜인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장관 탄핵하겠다, 방통위원장 탄핵하겠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검사를 포함한 검사 2명을 탄핵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겠다, 이제는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민주당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의견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좀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정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가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검찰에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다가 하루에 한 명씩 탄핵하는 거 아니냐라며 아무리 민주당이 그래도 법무부는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소위 이 정치적 탄핵을 하자라고는 안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탄핵하는 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혹시 제가 거론한 사람 중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고 한 사람 중에? 글쎄요, 한 6명 되는데 제가 말한 사람도. 뭐 별로 관심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일신 우일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새롭다는 말인데 한동훈 장관 말대로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일탄 우일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또 일탄 우일탄이 뭡니까? 그냥 매일 하루 오늘 탄핵하고 내일 또 탄핵하고. 탄핵의 탄자. 네네. 그러고 보니까 또 민주당에 탄자 들어간 의원님도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검사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로 검찰 독재이고 검찰이 그런 검사는 탄핵을 받아야죠. 하지만 똑같이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제가 봤을 때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안 지금 뭐 폐기됐지만 읽어봤더니 이게 무슨 탄핵 사유인가 싶을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탄핵하면은 그러면 정당 자체가 탄핵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역시 저보다 머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정당을 탄핵할 수는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당을 탄핵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뭐냐? 그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를 그 직에서 파면하는 것인데 위헌정당 해산 청구하는 거는 그 정당을 아예 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을 탄핵하는 거나 정당을 그 위헌정당 심판해가지고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있는가.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한동훈 장관 말처럼 뭐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한다고 한들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인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능성보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뭐 이원석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탄핵보다는 가능성이 0.01%라도 더 높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헌법 남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네. 또 지금 당의 대변인 하고 계시잖아요. 네. 원내대변인이 원내대책회의가 있는 날에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가 4시간 만에 주워 담았습니다. 네. 이건 왜일까요?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상황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원내대변인이 처음에 기자들의 질문에 혹은 브리핑에 그런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당내 상황이 이미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몰려가서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 여의치 않으면 우리 그럼 검찰총장도 탄핵해갖고 어쨌든 대표에 대한 수사 저거 없애자. 그리고 검찰이 제 기능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당 저변에 다 깔려 있었던 거 그게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근데 4시간여 지나면서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에 대해서 원내대책회의를 하던 중에 지도부 내에서 이거 이렇게 막 갔다가는 우리가 정말 이 일탄 우일탄 그런 정당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빨리 좀 수습하자. 저거는 저 매번 보는 문구 아니에요?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한 이유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맨날 그 부인할 때 나오는 정형화된 문구인데 저거를 가서 얘기한 거 보면 저는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변에서 이미 검찰총장마저도 탄핵하고 어쨌든 다 막아보자 했다가 그게 지금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전술적으로 저렇게 하면 너무 우리 당이 탄핵 방탄 정당이 될까 봐 일단은 부인하자라고 하는 오리발 전법에 딱
딱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져. 익명을 요구한 또 이 원내 관계자들이나 친명계 의원은 숨기지도 않고 있어요. 동아일보 기자에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예 저런 마음 다 갖고 있는데 이미 그때만 넘어가자라고 해갖고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얘기는 아마 민주당 해당 소속 의원들 취재하면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끝날 때까지. 이게 참 박용진 의원님. 네. 마음에 안 드는 것과 마음에 안 든다고 다 탄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뭐 거론됐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에 검찰총장 탄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의원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검찰총장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처음 봤어요. 뭐 존재에 대해서는 그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제가 역할을 할 때 그쪽 수사에서도 아주 기민하게 잘 움직이던 팀으로 기억을 해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처음 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한 수 위던데요. 그 상당히 어떤 그러니까 선비 같은 스타일의 차분하게 이렇게 그 사안을 설명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하는 걸 보고 좀 이제 한동훈 장관보다 오히려 한 수 위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검사였습니다. 근데 그 검찰총장의 그 부족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잘 못하거나 지휘를 잘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탄핵 대상은 이제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탄핵이라고 하는 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아주 고도의 정치적 그리고 고도의 엄청난 그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발동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또 조심스러워야 하는 거죠. 그 특히나 민주주의는 제도적인 설계와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거를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 자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점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막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실제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한 가지고 있다고 지금 너무 막 한다. 이런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를 하는 데도 있어서도 너무 막하고 정책적 결정도 너무 막해서 동네 뻥축구 하듯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 대한 비판이 누구로부터? 야당으로부터도 나오지만 국민들로부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곤두박질 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지만 막 한다 이런 느낌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그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떡 하나 더 주듯이 한 번 더 비판하고 한 번 더 조언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디서? 국회 상임위에서 하면 됩니다. 예. 국회 상임위를 열어서요. 거기에 관련 장관, 관련 부처의 간부들 이렇게 불러서 조목조목 하면 국민들이 아세요. 그럼 그게 하루하루 쌓입니다. 사락사락 내리는 쌀락눈이 밤새 내리다 보면 뭐 10cm 이상 쌓이는 것처럼요. 실력으로 승부하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우리 민주당이 시간을 가지고 끈기 있게 몰고 나가야 되지 탄핵이라는 제도를 너무 이렇게 남발한다 이런 느낌을 줘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용진 의원의 도직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분리됐죠. 병합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에 사법부가 병합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선 재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호소했는데 재판부가 한 달이면 검토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판부가 뭔가 싸늘해졌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재판 부담 공방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위증교사 혐의까지 이게 별도로 진행하게 되니까 재판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호소했어요. 그러자 재판장이 그 변호인이 한 달 정도면 검토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위증교사 수사 기록은 6건 3천여 쪽밖에 안 돼요.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의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달이면 검토 가능하다. 위증교사 의혹은 심플하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질문 받았죠. 기자들에게 무죄 입증 자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대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재판 결국 분리되는 총선 전에 결론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지금 피선거권 박탈까지 고려하는 무죄 입증 자신 있으신가요? 재판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재명 대표 측. 무슨 소리냐? 한 달이면 검토 가능하다라는 재판장.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률적으로 보셨을 때 네네. 한 3천 쪽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이재명 대표 측 주장처럼 지금 딴 것도 많으니까 이거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재판장 말씀처럼 변호인이 한 달이면 충분히 검토하고도 남을 사안입니까? 아니 할 거 많으니까 빨리 간단한 것부터 빨리 끝내고 다른 거 하는 게 더 낫겠다 싶고요. 위증교사 간단합니까? 간단하죠. 이게 뭐 3,000페이지라고 하지만 이게 논문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니고 심지어 소설책도 아니에요. 이게 3,000페이지라고 해도 그 법정 기록이라고 하는 게 형사 기록이라고 하는 게 양만 많지 봐야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 무슨 저게 한 달이나 걸립니까? 저 같으면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자신감. 저 같으면 진짜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날 것 하루 같아요. 이틀이면 네네. 볼 게 뭐 있겠습니까? 역시 뭐 삼성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변호사가 누구냐? 저 같은 듣보잡 변호사가 아니고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예요. 그 사람은 20년 동안 밥만 먹고 재판만 했던 그러한 변호사인데 저런 거면 3,000페이지가 무슨 기록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길어야 일주일이면 다 끝날 거고 그거를 같은 판사들끼리 다 잘 아니까. 3,000페이지는 기록도 아니다. 그 정도는 기록도 아니죠. 예. 지금 이야기 나온 게 대장동 30만 페이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기록이 좀 양이 되네. 이렇게 하는 거지. 30만 쪽은 돼야. 뭐 꼴랑 3,000페이지 가지고 뭘 그러는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11월 13일 날 공판 준비기일 한 번 했고요. 네. 그다음 12월 11일에 공판 준비기일 한 번 더 하기로 했으니까 12월 11일이면 더 이상 공판 준비 기회를 할 필요 없고. 정 변호사님 그러면 맡으신 수임하신 사건 중에 네네. 3,000쪽 되는 사건 기록 많았습니까? 뭐 그 정도 기록도 아니라니까. 이 기록도 아니에요? 더 많은 네네. 것도 많았어요? 지금 훨씬 뭐 몇만 페이지짜리 되는 기록도 엄청나게 많죠. 지금 하고 계신 것 중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더니 공판 준비 기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중교사죄가 제대로 이제 공판 기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때 계속 재판에 출석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 뭐 기사가 얼마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이 수요일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재판이 있었고요. 내일 모레도 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연말이나 적어도 내년 초가 되면 월, 화, 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혁진 변호사님이 듣보잡 변호사는 아니시죠? 네, 그건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겸손의 표현인 것 같은데 3,000쪽은 기록도 아니다. 명언이 나왔는데 김영주 의원님, 그럼 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심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하기도 뭐 하고. 일단 첫 번째 심리적인 이유. 네, 심리적인 이유는 이게 굉장히 빨리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아마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임팩트가 큰 사건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만약에 무죄라면 내가 위중교사 안 했다면 빨리 끝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이 사건은 사실은 무죄,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유죄인데 유죄라고요? 형량의 문제입니다. 아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니까. 아니 본인도 거의 인정할걸요. 아니 이재명 대표 변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유죄다. 네. 근데 형량의 문제다. 그러니까 무죄 같으면 빨리 하자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장이잖아요. 부장이잖아요. 무죄라는 주장일 뿐인데 재판부가 무죄로 안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이거는 300페이지, 3000페이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 아는 사건이에요. 볼 필요도 없는 뭐 3000페이지 보지도 않을 거예요. 6건이라 하더라도 1, 2건 보다가 6건 보고 끝낼 것 같아요. 다만 재판장의 고민인 거죠. 1년 이상으로 때릴 거냐, 80만 원, 90만 원으로 때릴 거냐의 고민이 실질적인 정치적인 파급은 형량에 달렸다. 네. 그리고 가장 다른 재판 필요 없어요. 이 재판에서 유죄되면 1년 이상 되면 올스톱이요. 셧다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니까. 그럼 뭐 다음 대선 후보 뭐 다 날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뒤에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지금 분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총선 전에도 나올 수 있고 사실은 내일 모레도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재판부가 솔직히 얘기하면 네.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재판이다. 뭐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위증 교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주 그러니까 의원님의 표현의 문제죠. 나는 직접적으로 위증이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다만 좀 나를 좀 도와줘 이런 얘기지 내가 위증 교사라고 얘기했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군요. 자, 유무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위증 교사 재판과 혐의가 뭐 한참 전의 일인데 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일각에서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나왔는지 그 과정을 좀 추적해 보면 아, 이래서 지금 이게 나왔구나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위증교사 낳은 검사 사칭 사건. 이게 일련의 어떤 뭐랄까 연쇄 작용 같아요. 어떤 사건이 땅 터지면 그거를 방어하다가 다른 사건이 터지고가 연쇄적인데 2003년 일단 검사 사칭을 했어요. 그래서 벌금 150만 원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첫 단추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추가 끼워집니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나는 검사 사칭 안 했고 PD가 사칭하는데 내가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 라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 재판에서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져서 검찰이 추가 기소하게 된 겁니다. 법조인은 무죄 판결이 추후에 사법 리스크로 비화됐다. 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결국은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인데 이게 검찰 시각에서 봤을 때는 박정호 의원님 네. 검사가 아닌데 검사라는 거짓말을 했고 사칭을 했는데 사칭을 안 했다는 거짓말을 했고 못 들었다는 증인한테 들었다라고 거짓말을 독촉했고 제법 큰 거죠. 검찰 시각에서 보면 거짓말이 이어진 그런 거잖아요. 거죠.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는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검찰의 시각에선 검찰 시각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되는 거고 저희가 그래픽에서 앞서 봤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나지 않았으면 이미 세상에 드러났던 얘기인데 그때 무죄로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게 좀 묻혀져 있었거든요. 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이치라는 게 그래요. 하나 아닌 것 같고 하나 거짓말로 넘어가는 것 같아도 돌아 다시 제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검사 사칭해서 넘어갔던 거 벌금 받고 이후에 허위 사실 얘기한 게 그냥 없어진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 뒤에서 전화 걸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한 게 녹취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녹취가 있다는 거고 얼마 전에 백현동 더하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가 돼서 구속될 뻔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 재판부가 그랬잖아요.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된다. 네. 그러니까 그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건 당연히 유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위증교사 혐의라는 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계시지만 양형이 제법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녹취도 있고 그다음에 범죄가 소명이 돼서 만약에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하면 제법 큰 형량이 나올 거라서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잘 봐요.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나머지 백현동 그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뜨문 뭐 했지만은 아주 그래도 비교적 간단한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 자꾸 안 나가요. 뭐 저기 정치 일정이 있다 아니면 뭐 최고위 회의가 있다 아니면 국감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안 나가고 차일피일 미루어오는 그 재판 지연 전술을 계속 써왔는데 이게 또 하나 걸린 거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네. 총선 전에 결과라도 나오면 이게 모든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면 글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법률가들 많이 얘기하는 그건 진짜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뭐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피해 준 건에 대해서 드러나는 건 아니어도 지은 범죄에 대해서는 빨리 확인해줘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검사 사칭,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다 이 연관이 되어 있는 파생 상품인데 세 가지 모두 다 거짓말과 관련돼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점이 공교롭습니다. 자, 이것도 지켜보겠고요.
이 사건 검토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일축했죠. 한 달이면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동규 씨가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그것도 일축했다고 합니다. 유동규 씨가 증인신문에 불출석했어요. 이재명 대표 측은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과태료는 적절치 않다라며 일축을 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일축 많이 당하네요, 정혁진 변호사님. 저게 과태료가 별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증인으로 소환이 되는데 그런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꼭 증언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맥시멈이 500만 원이에요. 그럼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500만 원 부과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나오라고 또 안 나와요. 그럼 1000만 원 되고요. 또 안 나와요. 그럼 1500만 원 되고 그런데 그렇게 금액이 커지면 증인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제 출석해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이렇게 출석하게 되면은 재판부가 과태료를 또 다 면제를 해줘요. 나와서 증언을 갖다 해주니까. 그 다음에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증언을 하기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안 나와줬으니까 이번 재판 한번 또 넘어갔네라고 하면서 고마워했을 건데 저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과태료 부과하라 오바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유동규 씨가 뭘 잘못 먹었는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마 금요일 재판에는 나와가지고 증언을 제대로 할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가 이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 전면에서 저항을 하는 듯 비춰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뇨한의 체스판, 장제원 버스 후폭풍. 장제원 의원이 힘 과시를 했죠. 부산에는 이렇게 많은 지지자가 있다. 알량한 정치하지 않겠다라며 서울 안 간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정면으로 저항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뇨한 위원장도 그러고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한 혁신위원도 그러고 약을 안 먹으면 강제로 먹이는 수가 있다라며 강수 내지 극약 처방을 예고하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긴장이 넘치는 일촉즉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제주 4.3 공원을 찾았습니다.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 기억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친 사람들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격상해야 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을 찾았던 이뇨한 혁신위원장, 이번에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서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는 행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외적으로 행보가 주목받는 것과 별개로 말을 자꾸 안 들으면 강제로 우유를 마시게 한다. 그냥 마실래, 맞고 마실래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극약 처방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버스 새 과시 이후에 이른바 윤핵관 해체론이 촉발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지자 4천여 명 동원의 행사, 알량하게 서울 안 간다. 그런 알량한 정치 안 하겠다라며 정면으로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들이받은, 그렇게 분석되고 있는 장제원 의원. 관계자의 윤핵관이 최대 기득권이란 게 증명한 꼴이 됐다. 혁신위와 친윤 핵심 갈등의 방아쇠가 됐다라며 장제원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혁신 방해 세력의 최선봉장 같은 느낌이 됐다라는 게 방금 인터뷰한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러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거듭 압박했습니다. 내 윷놀이에 빠꾸도 없다, 백도는 없다. 버스로 몇천 명 동원했대지 알아서 하지 않겠나 라며 장제원 의원을 특정해서 나는 백 없는데 How about you? 너는 I'm fine and you?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박정아 의원님, 네. 치킨 게임이잖아요. 치킨 게임. 치킨 게임이에요 지금. 지금 정면을 향해서 마주보고 달리고 있는 두 명의
레이서들이 이뇨한 레이서와 이제 장재원 레이서. 장재원 의원은 이제 버스 뒤에 90대가 따라오고 있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난 백도는 없다. 후진 기어가 없다. 라며 붕 밟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가 최고의 관심사예요. 이게 빵 부딪히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살짝 이제 핸들 꺾냐. 누군가가 핸들을 꺾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천기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국민의 뜻이든 이게 핸들이 돌부리에 탁 튀겨가지고 탕 튀겨가고 옆으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비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국민들의 힘이 여론이 결국에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심판이 날 거라고 보고요. 글쎄 이제 생쌀이 물이 들어가서 막 가열을 하면 이제 부글부글 끓잖아요. 끓다 보면 어느 순간 뭐 냄비도 들썩썩거리고 시끄러운 시간이 있지만 끝내는 하얀 맛있는 쌀밥이 나옵니다. 그 쌀밥이 나오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좋은 밥이 안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저는 도도하게 흐르는 국민들의 요구를 그 누구도 우리 당 구성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거고 그에 결국에는 뜻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하시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적극 응원합니다. 다만 어제 이뇨한 위원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개개인들로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 뜸들이고 무언가 밥이 되는 과정은 좀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튕겨져 나갈 것이다 라고 우회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튕겨져 나가는 쪽이 이뇨한 위원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박정호 의원님의 분석은. 저는 그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치는 거고 다만 얼마가 아니라도 우리 당에 지금 조금 지지율도 회복되고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장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었고 당을 생각하는 마음도 변함이 없고 뭐 누구처럼 해당 행위도 안 했고 부산에서 조용히 열심히 당을 위해 했는데 왜 내가 희생해야 하냐라고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장재원 의원은 나가더라도 이렇게 안 나가겠다. 라면 새 과시하는 거잖아요. 새 과시하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새 과시를 한 거죠. 첫 번째는 주말에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등산 산악회. 두 번째는 지금 교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던 유튜브가 나온 건데 글쎄요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개개인의 정치인 입장으로 가면은 당연히 항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크게 있는 장강에 물이 흘러가면 그 물결의 힘을 작은 힘들이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그르다 얘기는 못하지만 때로는 너무 그 중심에 있었거나 아니면 너무 공이 큰 사람들은 때로는 희생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역사책 속엔 덜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장재원 의원이 권력자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할 말한다 라며 2탄을 알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하고 삽니다. 요즘도 장재원이 험지 출마하라 그사서 항상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혁신위 관련해서 좀 조기 해체론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겉돌아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재원 의원의 저항, 1탄, 2탄, 김기현 대표의 어떤 불쾌감까지 지금 표출됐는데 김영주 의원님,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 중진 희생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사실은 혁신위는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혁신위로 출발하지 않고 저 정도의 권한을 가질 거면 비대위 체제로 갔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대표 밑에 있는 기구로서의 한계, 그러니까 공천 전반을 다 뜯어고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권한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저런 반발이 생긴다고 보는 거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요한 혁신위의 저와 같은 그 말하자면 공격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가 실제로 내년 총선에 굉장히 국민의힘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게 합리적인 요구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장제원 의원의 마음속에는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장승만이야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국회 부의장도 했어. 그런 부분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대통령, 권력자로 표현되는 대통령이 정치로 보면 초보고 뜻보잡이다. 왜 나 같은 이렇게 뿌리 있는 그런 사람까지를 쉽게 이렇게 내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자기의 선택지는 있습니다. 이번에 불출마하고 부산시장 나가면 돼요. 이제 그런 포석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도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방식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을 흔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자체 장제원 의원이 작은 물에 돌을 던진 저 자체의 파동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앞으로 아마 12월 1일 달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로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이 출범 전에 사실은 이 서대문, 연세대학교가 위치한 서대문구 갑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관측과 소문도 있었는데요. 혁신위원장이 됨에 따라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저와의 모니콜 인터뷰에서는 혁신이 끝나고 의사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궁금증이 이 여의도에서 많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군요. 임 위원장이 있어 서대문 갑은 배제했는데 직접 전화 와서 본인은 안 나가니 와도 된다라고 말했다. 불출마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금 지역구를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죠.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뉴스가 선정됐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뉴스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KBS의 신임 박민 사장이 KBS의 불공정 편파 보도 등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임원 임금 삭감도 내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단의 경영 혁신에 나서겠습니다. 우선 저 자신과 여기 계신 임원들은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솔선수범해서 임금 30%를 삭감하겠습니다. 명예퇴직을 확대 실시해서 역삼각형의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비판을 받아온 무보직 고임금 직원, 기둥 뒤의 직원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불공정 편파 보도 사례 4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윤지호 뉴스9 출연해서 허위를 주장했던 그렇죠. 희대 사기극으로 결론이 났죠. 윤지호. 2020년 검언 유착 보도. 저것도 다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공영방송이 앞장서서 마치 검찰과 언론이 유착돼 있는 듯 보도해서 얼마나 많은 혼선을 줬습니까? 공영방송이 저래서는 안 됐죠. 오세훈 생태탕 보도도 KBS가 보도했던 것. 김만배 녹취록 보도. 아마 과징금까지 판정이 나온 것 같은데 JTBC와 KBS 등등이요. 이 4가지 사례를 언급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사실은 이 4가지는 다 허위로 판명이 났거나 허위에 가까운 내용들이잖아요. 결론이 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공영방송이 저때 당시에 굉장히
한쪽 시선에 정파적 혹은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라는 시비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임 사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군요. 저거는 누가 봐도 KBS의 흑역사 아니겠습니까? KBS는 설치 근거가요 방송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뭐 여러 방송사도 있고 종편도 있고 막 그렇지만 방송국 하면은 KBS다. 그러니까 방송법에 다른 법도 아니고 방송법에 KBS 설치 근거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법에는요 KBS와 관련해 가지고 KBS의 공적 책임을 들고 있어요. 어떻게 들고 있냐면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현할 수가 있다, 뭐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실현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그와 같은 흑역사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KBS가 지금 그 한국방송공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수행한다기보다 그냥 하나의 공룡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KBS에 내는 수신료 내기 싫다, 안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지금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신료를 그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한 것에 대해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와 같이 급변한 그 방송 현실에 대해서 KBS가 무지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조만간 KBS는 매 맞고 우유 먹는 그러한 그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새로운 수장이 된 박민 사장이 누구보다도 잘 체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KBS가 변화하는지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반면 이것과는 별개로 신임 사장이 온 이후에 여러 프로그램의 폐지 내진 진행자 하차 등을 두고 야당에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KBS 뉴스를 보면서 저는 과거 5.16 쿠데타처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 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군사 쿠데타를 방불케 합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주인공 만나보시죠. 김명수 합참 의장 후보자 북한에 도발 때 주식과 골프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인사청문입니다. 2021년 5월에서 올해 9월 근무 중에 주식 거래 52차례 총 5,700만 원 의혹이 제기됐고요. 지난해 1월 5일, 1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에도 거래한 내역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ICBM 화성 17형을 발사했고 SLBM을 발사했을 때 해당 날짜에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돼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입장입니다. 주식 거래 당시 작전 조치 요원은 아니었다. 골프장은 도발 전에 이용했거나 상황 종료 후에 이용했다. 날짜는 같지만 고 도발 시점에 이용하진 않았다라는 해명이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는 언제 끝납니까? 군의 지휘 감독권을 북한 도발 기간에도 주식 거래한 인사에게 맡기려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거듭된 검증 실패와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자, 박용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군인은 주식을 좋아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신원식 장관도 근무 중에 그거 빨리 팔아치우세요. 뭐 이런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참 답답한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누가 검증한 인사들입니까?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치한 법무부의 인사검증관리단,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일인 거죠. 저희는 민주당은 뭐 진보적 베이스의 정당이긴 합니다만 안보 군사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요직에 가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군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장관과 합참의장 이런 분들이 이렇게 주식이 한눈 팔거나 도발에 둔감하거나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안보에 철저한 이런 군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군의 사기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물론이고요. 국민들로부터 군이 신뢰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인사검증에서 통과시켜서 대통령께 추천하도록 이렇게 방치한 그런 법무부 장관의 책임도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것이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이런 논란이 있으면 스스로 물러나서 군의 위상도 지키고 또 자신의 역할에 대한 엄중함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이렇게 덜컥 임명한다고 거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자리 욕심으로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그르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저희 민주당은 단단히 벼르고 나갈 텐데요. 각오 단단히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정호 의원님. 네. 아쉽죠? 아쉬워요. 근데 뭐 정권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가 진행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좀 우리 청문위원들한테 좀 소명을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만 저렇게 했다고 해서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야당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장 인사를 철회하고 뭘 사죄를 해야 될 일인가.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탄핵,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인사 철회. 이게 꼭 옳은 건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들도 있으니까 본인이 잘 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위원들께 국민들께 분명하게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논란이 제기됐고 해명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오늘 청문 과정에서 어떤 해명이 나올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이 술을 아십니까? 일본의 아와모리 소주인데 항아리에 담겨 있고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이 술이 어떤 술이냐면 LG가 한국 야구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자, 29년 만에 이 술의 봉인이 해제되는가가 지금 관심사라고 합니다. 어떤 술인지부터 좀 보시죠. 고 구본무 전 회장이 LG 프로야구의 구단주로서 공약을 내건 겁니다. 29년 전에 1994년 LG가 우승하면 우승 축하주로 아와모리 소주를 마시자라며 세 통을 공수해 왔다라고 하는데 그 뒤로 우승을 못했어요, LG가. 그리고 97년에 우승을 하면 MVP에게 이 고급 당시에 뭐 최고급 손목시계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우승을 LG가 못했어요. 가을 야구에는 몇 번 진출했는데 우승을 계속 못했어요. 29년 전설 속 전설의 고향이 됐다라고 해요, 저 아와모리 소주가. 그런데 29년 만에 LG가 이번에 우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29년이나 됐다 보니 소주가 증발했다, 시계도 고장났다, 소문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LG 단장에게 물어봤어요. 그거 소주 증발했습니까? 근데 진짜 증발했다고요. 아와모리 소주가 조금 증발해서 한 통으로 합쳤다는 거예요. 많이 증발했네요. 세 통이 증발해서 한 통으로 합쳐졌다는 거니까 많이 증발한 것 같고 부족할 것 같아 2통 더 사왔다. 시계는 다시 광택 내고 내부 청소를 했는데 뚜껑을 여는 데만 수백만 원을 지불했다. 27년, 29년 만이니 저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라며 자, 구본무 회장이 샀던 술 지금 29년 만에 열게 됐는데 아와모리 소주가 김용주 의원님 굉장히 일본에서도 유래 있는 술이죠, 전통주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키나와의 전통주인데 LG가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갑니다. 네. 전지훈련을 가서 94년도에 저 술을 샀는데 94년도 우승했거든요. 네. 구본무 회장이 너무 기뻤죠. 이거로 건배주를 하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 전지훈련 갔을 때 또 산 거예요. 또 사면 또 우승할 줄 알고. 네. 그런데 그 뒤로 우승을 못하고 방금 앵커가 말한 것처럼 2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게 보통 25도짜리부터 40도짜리 대중주가 있고요. 값은 싼 편인데 80도짜리는 당연히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 정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세 통을 합쳐봤자 거의 딸랑딸랑
한 4분의 1밖에 안 남는 세 통을 합치고 다른 술을 더 집어넣어서 겨우 한 통을 만들 정도의 네. 시간이 흘렀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을 다시 선친인 어떤 구본모 회장이 어떤 축하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이번에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쁠 것 같고, 또 일견 뭐 소문에 듣기로는 뭐 서울광장에서 축하 행사도 뭐 준비 중이다 하니까 큰 행사가 될 것 같고, 저 시기에도 벌써 뭡니까 20몇 년 된 시기인데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저게 어디에 있냐면 저 이천의 LG 챔피언스 박물관에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이번에 MVP가 된 선수한테 돌아가가 오지환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아마 돌아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부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LG 저도 어려서 LG 팬이었는데 저 우승하고 난 다음에 그 운동장에서 선수들하고 프런트가 막 환호하는 장면. 어제는 또 스포츠 뉴스 여러 군데 보니까 그날 저녁에 주변에서 운동장 주변에서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걸로 본 팬들이 응원하는 모습 이렇게 많이 보고 야 이런 거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즐겁게 즐길 수 있구나라는 점 하나. 근데 두 번째는 우리 아와모리 소주 뭐 이러니까 또 어디선가 저건 또 뭐 일본 술이야 친일파가 어떻게 됐대 이런 비판 없고 알모 손목시계 가지고 나는 43억 없는데 뭐 나는 4억 30 이런 또 뭐 이런 갈등 없고 한 마음으로 모두가 축하해주고 즐길 수 있는 저런 모습이 이 정치권에도 저렇게 있으면 네.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뉴스 쭉 보면서 부러웠어요 사실은. 예. 저 스포츠 보시다가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사실은 이게 술을 오래 보관하려면 개봉을 하면 안 되는데 개봉을 하면은 이제 상할 수도 있고 균이 증식할 수도 있고 향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밀봉을 해야 되는데 증발이 많이 됐다는 건 글쎄 저 술을 지금 근데 어쨌든 온전한 저게 맛으로 마실 증발이 수 있는 상태는 되더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술통에 다시 술을 넣으면 또 가치가 있을 겁니다. 네. 29년 된 도가지 끝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제가 잘은 모르는데요. 술을 마실 줄은 아는데 술에 대해서는 잘 평을 못 하는데 엔젤스 쉐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이제 내용을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진짜 명화인데요. 그 엔젤스 쉐어가 뭐냐면 오크통 위스키를 담아놓잖아요. 그 오크통에서 무조건 2~3%는 증발해서 날아간답니다. 네. 그게 어디 갔냐 서로 찾다가 이거 천사의 몫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먹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좋은 술들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자연 증발분들이 있는가 봐요. 네. LG 팬들은 참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 들어오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도 라방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